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47세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간병인이 간병받는 신세가 됐으니까 이혼하자. 어떠세요? 정말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편이 아내가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다른 여자와 너무 급하게 스포일러를 해버렸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정말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함께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더 좋은 이야기, 더 감동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꼭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혜선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히 이혼에 응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시작해볼까요? 2024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세명대학교 병원 간호사실에서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선 간호사장님, 3층 중환자실에서 급히 찾으시는데요. 젊은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혜선은 차트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47세의 그녀는 20년간 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간호사장까지 올라선 베테랑이었죠. 단정한 단발머리와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인상으로 병원 내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올라갈게요. 혜선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며 하얀 간호복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3층에서 내린 그녀를 맞이한 것은 중환자실 담당 의사의 안도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장님, 다행히 오셨네요. 환자 보호자가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요. 혜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 곁에서 50대 중반의 여성이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간호사장님이시죠? 간병인이 자꾸 바뀌니까 어머니가 불안해하세요. 믿을 만한 분으로 좀 고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혜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보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경력 있는 간병사를 배치해 드릴게요. 케어플러스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으로요. 케어플러스는 혜선이 남편 이동욱과 함께 운영하는 간병인 파견업체였습니다. 병원 내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설립한 회사는 이제 지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업체로 성장했어요. 역시 간호사장님은 다르시네요. 고맙습니다. 보호자의 안도 섞인 목소리에 혜선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어요. 점심시간, 혜선은 병원 로비에서 남편 이동욱을 만났습니다. 행정팀장인 그는 정장 차림으로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 약간 살이 찐 것 같았어요. 오늘 케어플러스 계약건 어떻게 됐어? 동욱이 물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0% 늘었어요. 혜선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우리 팀워크가 최고지. 동욱은 혜선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병원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후 결혼하고
함께 사업도 키워가며 모든 것을 공유해 왔습니다. 오후 5시, 혜선은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케어플러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지만 직원 5명이 체계적으로 간병인 파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신규 등록 간병사가 2분 더 늘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면접은 언제로 잡을까요? 혜선은 직원들과 업무를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여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혜선은 운전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어. 신호등에 멈춰선 순간 그녀는 사이드 미러로 뒤따라오는 트럭을 확인했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 훗날 혜선은 이 순간을 떠올리며 자주 중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날 조금만 더 일찍 집에 갔다면,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갔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요. 초록불이 켜지자 혜선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지나던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덤프트럭이 그녀의 차 옆면을 강타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혜선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구급차 사이렌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선은 몰랐습니다. 이 사고가 그녀의 완벽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2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혜선아, 혜선아, 의사 선생님 불러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강혜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이 따갑게 아팠습니다. 물,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에 병실 안이 술렁였어요. 혜선 간호사장님, 정신 차리셨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혜선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자신이 그토록 익숙했던 세명대학교 병원의 특실 병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보였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무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사고가 언제? 석 달 전이에요. 간호사장님이 의식을 잃으신 지 석 달째예요. 석 달. 혜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되어 있었어요. 주치의가 들어와 각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했어요. 강 간호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어요. 현재로서는 완전한 회복보다는 재활치료를 통한 부분적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혜선의 귀에는 하반신 마비라는 단어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지만 감각이 많이 둔해져 있었어요. 동욱이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아, 이동욱 팀장님은 아침에 잠깐 들르셨다가 업무 때문에 나가셨어요.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바쁠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동욱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 대신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여보. 혜선이 손을 내밀었지만 동욱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의사한테 들었어. 하반신이. 동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재활치료 받으면 많이 나아질 거야. 나도 간호사잖아. 이런 경우 많이 봤어. 하지만 동욱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혜선아,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케어 플러스 말이야? 고마워. 퇴원하면 바로.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동욱이 혜선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 동욱의 병문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왔지만 일주일 후에는 이틀에 한 번, 2주 후에는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재활치료 시작하신다면서요? 힘내세요.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김소영은 밝은 미소로 혜선을 격려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긴 생머리와 활발한 인상으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혜선은 휠체어에 앉아 재활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동욱이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혜선아,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동욱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병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무짚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 말이야. 이제 간병이니 간병받는 신세가 됐잖아. 동욱의 차가운 목소리에 혜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야. 많이 생각해봤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넌 이제 예전처럼 일하기 어렵고 나는 그런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 부담이라는 단어가 혜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치료받으면 많이 나아질 수도 있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나도 들었어.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동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혜선은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오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혜선은 복도 끝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욱이 김소영과 함께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욱이 소영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혜선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자신에게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혜선 간호사장님,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선은 황급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혜선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점점 차가워지는 남편의 마음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혜선은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간병인 휴게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케어플러스에서 파견된 간병인들과 안부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어머,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50대 중반의 박순자 간병사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케어플러스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순자 씨, 요즘 어떠세요? 일하시기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무슨 일이에요? 혜선은 휠체어를 순자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이동욱 팀장님 말이에요. 요즘 물리치료실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혜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업무상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김소영 선생님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몇 번 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옆에 있던 다른 간병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김소영 선생님이 요즘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새 옷도 자주 입고 오시더라고요. 혜선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들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우연히 본 건데 지난주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시는 걸 봤어요. 카페에서요? 네. 점심시간이었는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혜선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혜선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동욱이 병실에 왔을 때 혜선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물리치료실에 업무로 자주 가신다면서요? 동욱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우연히 들었어요. 재활치료 환자들 늘어나서 행정 처리할 일이 많아졌거든. 그런데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동욱의 대답은 평소보다 빨랐고 약간 방어적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지금 상황에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있어? 동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선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욱의 반응에서 뭔가 평상시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혜선은 케어플러스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리, 요즘 회사 상황은 어때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동욱 팀장님이 잘 관리해주고 계세요. 혹시 새로운 계약이나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그게 팀장님이 사장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당분간은 업무 관련 연락은 자제하라고 하셔서. 혜선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조차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재활치료 시간, 혜선은 휠체어를 타고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소영이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화장이 진해졌고 새로운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선 간호사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소영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서 왠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소영 씨, 귀걸이가 예쁘네요. 아, 이거요? 얼마 전에 받은 거예요. 선물인가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냥 자주 가는 액세서리 가게에서요.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혜선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영의 어색한 반응, 동욱의 변화된 태도, 간병인들이 목격한 것들. 치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던 혜선은 멀리서 동욱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알겠어.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동욱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누군가를 달래는 듯한 톤이었어요. 혜선과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동욱이 혜선을 발견하고는 급히 통화를 끊었어요. 아, 혜선아. 재활치료 마쳤구나. 네. 지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회사 직원이야. 업무 관련해서.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색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혜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혜선은 지난 몇 달간의 변화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병문안, 차가워지는 태도, 간병인들의 증언, 그리고 오늘 본 동욱의 수상한 행동들. 혹시 정말로? 혜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혜선의 마음처럼 차갑고 쓸쓸하게 가을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혜선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의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점차 차가운 냉정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겼어. 동욱이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와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혜선의 담담한 반응에 동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은 눈물이나 애원이었는데 너무 차분한 대답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뭔가 할 말 없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요. 혜선은 여전히 창밖의 가을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욱은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나갔어요. 동욱이 나간 후 혜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인 미소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혜선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활치료에만 집중하는 환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혜선은 박순자 간병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고 정보력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동욱 팀장과 김소영 선생님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정말로 그 두 분 사이에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혜선과 함께 일하며 그녀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간병사들이 병원 곳곳에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한편 혜선은 케어플러스 회계 담당 김대리에게도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대리,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지요? 사장님? 최근 몇 개월간 회사 지출 내역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특히 접대비나 기타 지출 부분을요. 그런데 이동욱 팀장님이 사장님께 업무 관련 연락은 당분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혜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김대리, 제가 이 회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거 맞죠? 그리고 당신 월급 주는 사람도 저예요. 아, 네, 사장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혜선은 노트북으로 회사 재정 상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접대비가 왜 이렇게 늘었지? 그리고 이 식당들, 다 고급 레스토랑이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카드 사용 내역 중에 의심스러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꽃집, 액세서리 샵, 백화점, 모두 혜선이 기억하지 못하는 지출들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며칠 후 순자로부터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확인했는데요. 이동욱 팀장님과 김소영 선생님이 병원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함께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혜선은 회계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레스토랑이 최근 접대비 명목으로 자주 결제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김소영 선생님이 새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꽤 비싸 보이는 거였어요. 혜선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두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간병사가 본 건데요. 지난주에 두 분이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화하는 걸 봤대요. 분위기가 그냥 업무 얘기 같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혜선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재활치료 시간에도 혜선은 관찰을 계속했어요. 소영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하지만 소영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밝은 기운이 스며 있었어요.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냥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소영의 대답과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혜선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날짜별로 목격담을 기록하고 회계 장부에 의심스러운 지출들을 표시했어요.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 가장 충격적인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심스러운 지출들이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였던 석 달 동안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동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일 이혼 서류 받아볼게. 빨리 정리하자. 답장은 금방 왔어요. 그래, 고마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하자. 혜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깔끔하게 하자고?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혜선은 휠체어에 앉아 어둠 속의 나무들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나무처럼 말이에요. 초겨울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날, 혜선은 병원 원무과를 방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입원비 정산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혜선 간호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원무과 직원들은 혜선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거든요. 입원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런데 혹시 케어 플러스 관련 서류들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혜선이 받아본 서류들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어 플러스와 병원 간의 계약서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로 기재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주요 계약서, 직원 고용 관련 서류까지 대부분이 혜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처음에 내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인맥으로 시작한 회사야. 동욱이는 행정적인 부분만 도와준 거였고, 혜선은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서 챙겼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필요한 자료가 될 거였어요. 오후에는 케어 플러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휠체어를 탄 혜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그동안 못 본 여러분 얼굴도 보고 회사 상황도 점검하려고 왔어요. 김 대리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욱 팀장님께서 사장님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업무는 당분간 본인이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김 대리, 제가 이 회사 설립자라는 거 알죠? 혜선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오늘은 간단히 현황만 파악하고 갈게요. 혜선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회사 시스템이었지만 모든 게 익숙했어요. 회계 프로그램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동욱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별도로 인출하고 있었고, 업무 추진비라는 항목으로도 지출이 늘어나 있었어요. 김 대리, 이 업무 추진비는 뭐에 쓰인 건가요? 김 대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동욱 팀장님이 새로운 계약처 발굴을 위한 미팅비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참석자가 항상 2명뿐이었고 장소도 업무 미팅보다는 개인적인 만남에 가까운 곳들이었어요. 이 미팅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그게 팀장님이 직접 처리하신다고 하셔서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혜선은 영수증들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였던 기간이거나 재활치료로 바쁜 시기와 일치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욱이 들어왔습니다. 혜선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회사 상황 확인하고 있어요. 제 회사니까요. 동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무리하지 마.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지출 내역들은 뭐예요? 혜선이 업무 추진비 영수증들을 들어 보였습니다. 동욱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 그거? 새로운 거래처 개발하려고 미팅한 거야. 어떤 거래처인데요? 그건 아직 계약 전 단계라서. 혹시 김소영 선생님도 이런 미팅에 참석하시나요? 동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선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앞으로 중요한 지출은 제게도 보고해 주세요. 그날 저녁, 혜선은 병실에서 동욱이 가져온 이혼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 조건을 보니 터무니없었어요. 케어 플러스 지분 동욱 60%, 혜선 40%, 아파트 동욱 명의로 이전, 예금 절반씩 분할화돼 관리는 동욱이 담당. 이게 뭐예요? 혜선이 서류를 들어보이자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이야. 내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게 맞잖아. 제가 설립한 회사인데 왜 당신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 최근 몇 달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나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해야 하고. 혜선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운영이라는 게 김소영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건가요? 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업무 추진비로 둘이서 미팅하신 것도 회사 운영의 일부인가요? 혜선아, 지금 뭔 말을? 증거는 다 있어요. 영수증, 목격자 증언까지요. 혜선은 준비해 둔 자료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동욱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조건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가져오세요. 혜선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상황에서 제 상황이 어떤데요? 다리가 불편한 게 제가 판단력을 잃었다는 뜻인가요? 동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네, 변했어요. 이제 진짜 현실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문이 닫힌 후 혜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겨울 하늘에는 별들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박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 내일부터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느 오후, 혜선은 간병인 휴게실에서 케어 플러스 소속 간병인들과 조용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5명의 경력 있는 간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마워요. 혜선은 휠체어에 앉은 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박순자가 대표로 말했어요. 제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동욱 팀장이 회사를 부당하게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일자리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간병인들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소영 물리치료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도 거의 확실해졌어요. 역시 그랬군요. 중견 간병사 김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본 게 맞았네요.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관찰해 주세요. 사장님이 저희를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간병인들의 신중한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근무하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며칠 후 혜선은 간호부에서
오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혜선아, 재활 치료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간호부장 최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언니. 그런데 말이야. 미경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김소영 그 친구 때문에 골치야. 환자들 불만이 계속 들어와. 어떤 불만이요? 치료 중에 집중하지 않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징계를 받지 않더라고. 다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치료사였으면 벌써 주의받았을 텐데 김소영 씨만 계속 봐주는 것 같아요. 혜선은 이 정보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소영의 업무 능력 문제는 병원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혜선아,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긴데. 미경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이동욱 팀장이 개인적인 일로 병원 시설을 이용한다는 소문 들었어? 어떤 식으로요? 휴일에 물리치료실을 열어준다든지.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혜선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건 명백한 병원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혹시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야간 경비 아저씨가 몇 번 봤다고 하더라. 주말 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 걸. 그날 저녁, 혜선은 병원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정외과 과장을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그는 혜선이 간호사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선배였어요. 혜선아, 몸은 좀 어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선배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혜선은 신중하게 자신이 파악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과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병원 시설 사적 이용이라.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죠. 내가 경비팀에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지. 그리고 김소영 치료사 관련 환자 불만 건들도 정리해 볼게. 정 과장은 혜선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혜선아, 너는 이 병원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일주일 후 박순자로부터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난 일요일에 확인했어요. 오후 4시쯤 이동욱 팀장님과 김소영 씨가 병원에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해요? 네. 그리고 저녁 8시에 나오는 걸 봤어요. 김영희 씨가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진이나. 그건 어려웠어요. 하지만 야간 경비 아저씨도 확인해 주셨어요. 혜선은 모든 정보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제 동욱의 부적절한 행동과 병원 규정 위반을 뒷받침할 상당한 정황 증거들이 모였어요. 며칠 후 정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선아, 경비팀 확인 결과 지난 한 달간 총 4번의 휴일 출입 기록이 있어. 모두 승인받지 않은 개인적인 출입이었고, 그럼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안건인가요? 충분해. 다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거야.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때였어요. 그날 밤, 동욱이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왔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혜선아, 이혼 조건 다시 얘기해보자. 뭘 다시 얘기해요?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혜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쯤 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동욱은 불안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혜선은 창밖에 겨울밤을 바라봤어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난 겨울날 오후 세명대학교 병원 이사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혜선은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혜선 간호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병원장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과 과장들과 행정진이 모여 있었어요. 동욱도 행정팀장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혜선을 보는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안건들을 차례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이 무난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업체 관리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안건입니다. 정외과 과장님이 제기해 주신 내용인데요. 정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우리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일부 업체 관련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직접 관련자이신 강혜선 간호사장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동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혜선이 천천히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케어플러스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혜선은 준비해 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어요. 첫째,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지출 사용입니다. 동욱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혜선, 아니, 강 간호사장님, 이게 무슨... 이동욱 팀장님, 제가 설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이 동욱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혜선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출들을 자세히 보면 혜선이 영수증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모두 개인적인 만남에 가까운 성격의 지출들입니다. 업무 미팅이라고 하기에는 장소나 시간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요. 이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지출들이 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혜선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의식불명 상태였거나 재활치료로 바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럼 이 지출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건가요? 내과 과장이 물었어요. 혜선은 잠시 동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동욱 팀장과 함께 참석한 분은 김소영 물리치료사로 확인됩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둘째는 병원 시설 관리 관련 문제입니다. 정 과장이 나섰어요. 경비팀 확인 결과 지난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승인받지 않은 휴일 출입이 있었습니다. 누가 출입했나요? 병원장이 물었어요. 이동욱 팀장과 김소영 치료사입니다. 모두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이는 출입이었어요. 동욱이 마침내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업무 관련해서 업무라면 승인 절차를 거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혜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혜선이 계속했어요. 김소영 치료사의 업무 성과 문제입니다. 간호부장 최미경이 자료를 들고 나섰어요. 최근 3달간 김소영 치료사에 대한 환자 불만이 총 9건 접수되었습니다. 치료 집중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병원장이 물었어요. 이동욱 팀장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동욱 팀장님, 이런 지적들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모든 것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나요? 동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이 다른 이사들과 잠시 상의한 후 말했어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이동욱 팀장님과 김소영 치료사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 과장이 제안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혜선은 복도에서 동욱과 마주쳤어요. 그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정화야, 왜 이렇게까지요? 전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혜선은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고 휠체어를 움직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예요. 그날 저녁, 혜선은 병실 창가에서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이제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어주는 것처럼.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 후, 혜선은 케어플러스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통보받았어요. 혜선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동욱 전 팀장은 병원에서 징계면직 처리되었고, 김소영 치료사도 계약 해지되었어요. 그리고 케어플러스와의 모든 제휴 관계도 정리되었고요. 그럼 이제 완전히 저희 회사만의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불안했던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혜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휴 제안이 들어왔어요. 장애인 전문 간병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재활 과정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어요. 몇 달 전 혜선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맞춤형 재활 동반 케어 서비스를 기획했었습니다. 단순한 간병을 넘어서 환자의 심리적 지지와 재활 동기부여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였어요. 계절이 바뀌어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혜선은 매일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었어요. 완전한 보행은 어려웠지만 보조기구를 이용해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선 환자분,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에요. 재활의학과 담당의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거든요. 어떤 목표인가요? 제가 겪은 과정을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여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정확히 1년이 된 날이었어요. 사장님,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60% 증가했어요. 김 대리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혜선은 이제 휠체어와 보조기구를 병행하며 사무실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능동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기획하신 교육 프로그램도 다른 병원들에서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케어플러스는 이제 단순한 간병인 파견업체를 넘어서 재활케어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혜선은 새로 확장한 케어플러스 교육센터에서 신입 간병사들을 위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혜선은 보조기구를 이용해 서서 강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진정한 장애는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신입 간병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돌볼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들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신입 간병사가 질문했어요. 대표님, 혹시 전 남편분 소식은 들으세요? 혜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들어요.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선택하신 것들 말이에요. 혜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지금의 케어 플러스도 없었을 테니까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혜선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휴 제안이었어요. 네, 케어 플러스 강혜선 대표입니다. 대표님, 저희는 장애인 자립 지원 재단인데요. 혹시 협력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혜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네, 매우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통화를 마친 후 혜선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 여름날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혜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이것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이죠. 하지만 혜선이 보여준 것처럼 그 절벽 끝에서도 우리는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거예요. 배신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장애나 질병은 우리 인생을 끝내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혜선이 휠체어에 앉아서도 보조기구에 의존해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가치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당신 안에도 혜선과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요. 세상이 당신을 포기하라고 해도 당신만은 당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큰 보람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 어떤 꿈을 키워가고 계신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응원해요.